첫 번째는 98조와 99조인데 물건에 대한 개념입니다. 일단 물건이 뭐냐? 98조.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무슨 말이죠? 눈에 보이는 물건이죠. 뭐 책상, 걸상, 토지, 뭐 건물 이런 거고,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죠? 따라서 전기나 온기나 냉기와 같은 자연력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가 되는 거죠? 물건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9조 부동산과 동산인데 이 물건은 다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뉘는 거거든요. 1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자, 부동산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건물은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건물뿐만 아니라 뭐 수목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으로 평가되고요. 배추밭의 배추도 수확하기 전, 뽑기 전이라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고요. 또 사과나무의 사과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곳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미분리 과실도 부동산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취급하지만 배추밭의 배추와 같은 농작물은 민법에서는 뭐죠? 부동산이고요. 미분리 과실 안 딴 사과도 뭐로 평가되죠? 부동산으로 평가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가 돼요? 동산인 거죠. 따라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이어야 되니까 뭐로 평가되죠? 동산으로 평가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조입니다. 자, 주물과 종물인데 일단 단어 뜻은 주된 물건은 주물, 종된 물건은 종물 이런 뜻이거든요. 1항 보시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말이 참 어렵죠. 이게 상용이라는 말은 통상적인 이용, 그 다음에 요 공한다는 거는 제공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이용에 제공되기 위하여 조금 더 풀었으면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은 종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종물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종물이 완전히 주된 물건에 결합이 되고 구성 부분이 되고 분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유권에서 공부하게 될 부합물이고요. 종물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종물은 독립한 물건, 주된 물건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분리해봤자 경제적 의미가 없는 물건을 종된 물건이라고 하고요. 가장 쉬운 예는 자동차가 주된 물건이라면 자동차 타이어는 종된 물건, 종물이다. 왜냐하면 자동차 타이어는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동차와 결합되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런 물건 우리가 뭐죠? 종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항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른다.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를 팔면 종물도 쫓아간다. 또 자동차의 저당권이 설정돼서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종물인 타이어도 함께 취득한다. 자, 이런 문제고요. 시험에 자꾸 나오는 것은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반대의 특약으로 종물만의 처분도 가능하다.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뭐죠? 원칙이지만 만약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타이어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하기로 했다면 그 특약도 뭐죠? 유효하고 자동차 타이어만 따로 파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에서 과실의 개념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한자로 쓴 이유는 뭐냐면 고의과실할 때 그 과실과 구별하기 위해서고요. 일단 과실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불로소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얻게 되는 소득, 이득을 우리가 과실이라고 하는데 그 과실이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노력의 대가인 월급, 임금 이런 것들은 과실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항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다른 말로 하면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입니다. 천연과실이 개념인 거죠. 제가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가을에 사과를 따게 됐어요. 천연과실이죠. 제가 닭을 키우는데 닭이 아침마다 달걀을 낳아요. 이런 것들은 뭐죠? 천연과실이 되고요. 2항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뭐가 있을까요? 이자, 차임, 치료,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이죠. 다시 말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불로소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죠? 법정과실이라고 하고 이자와 차임과 치료 세 가지가 있다는 정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과실하면 자꾸 사과나무의 사과만 떠오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사과나무의 사과보다는 차임, 치료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실하면 좀 될 수 있으면 차임, 치료를 떠오르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매기조입니다. 과실의 취득이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일을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다시 말하면 과실 수취권이 있어야 과실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언제 과실 수취권이 있어야 되느냐? 분리하는 때 있어야 된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딸 때 있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과실 수취권자가 소유자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의 소유자로서 사과나무의 사과를 가지려면 사과를 딸 때 소유권이 있어야 사과나무의 사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이고, 물론 임의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과실, 이자, 치료, 차임을 말하고, 법정과실은 수취한 관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라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지료나 차임을 갖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5조에서 물권 법정주의가 나오죠. 일단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예요. 이러한 물권 법정주의는 왜 인정하냐면 만약에 물권을 개인의 계약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물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방법이 없는 거죠. 따라서 공시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물권의 종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읽어보면 배타적인 권리인 물권을 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의 명령 등으로 자유로이 창설할 수 있다면 공시를 불가능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등기부를 운용할 수 없게 되고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물권은 법률 또는 간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185조가 규정하고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말은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명령인 대통령령, 장관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고요. 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통속과 판례는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도 강제된다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법률과 간습법 외에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과 간습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면 안 되는 강행 규정으로 성질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요 물권 법정주의 때문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213조부터는 이제 물권적 총호권인데 소유권을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죠. 자, 일단 소유자는이죠. 자,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소유자, 물권자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물권이 있는 사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소위 속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가 되는 거죠? 점유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기억나시나요? 점유자라면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고요. 직간접을 불문하는데 유의하실 것은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못하고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에게 해야 된다. 아무튼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소유자, 물권자고 그 상대방은 점유자입니다.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점유자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질권이다, 유치권이다, 동시에 항변권이다. 뭔가 점유할 권리 권한이 있다면 그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단서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앞부분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고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사례도 우리가 곱씹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214조입니다. 현재의 소유자는, 이것도 결국은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 해야 돼요? 물권자란 얘기고,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까지죠. 자, 이걸 우리가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누구한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냐면 현재 방해하는 자에게 하는 거죠. 현재입니다. 따라서 이미 그 사람이 방해 상태를 종료했다면, 방해 상태를 끝냈다면 제거를 청구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방해 제거는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에게 제거를 청구하는 거고, 이미 방해가 끝났다면, 방해가 종료가 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방해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죠. 이거는 우리가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예방이나, 무슨 말이죠?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죠. 다시 말하면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 둘 중에 하나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그리고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 X.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심심치 않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예방과 담보는 선택 둘 중에 하나만을 청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6조와 187조죠. 일단 186조는 우리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읽어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이죠. 따라서 계약이나 단독 행위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니면 법률 행위가 아니면 그러면 등기할 필요가 없느냐? 그때는 없다. 이게 뭐죠? 187조 부동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물권 취득인 거죠. 자, 그럼 결국은 여기서 문제가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률행위,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하고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180조입니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게 뭐가 있느냐? 상속이죠.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등기 없이 상속인은 소유권을 갖고요. 상속과 마찬가지인 포괄유증이나 회사의 합병도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공용징수, 수용이죠. 강제로 뺏기는 것이니까 이것도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용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고요. 판결이죠. 유의하실 것은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판결 중에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형성 판결이 하나고요.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지 물권이 변동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경매. 자, 경매도 조심하셔야 될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공경매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다가 처분하는 공경매만이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사적으로 하는 사경매는 매매입니다.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뭐 기타 많은 것 뭐가 있을까요? 뭐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사실행위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신축자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벌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또 관련된 부분도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자, 191조입니다. 혼동이 나오죠. 자, 혼동이란 말은 뭐냐면 동일한 주체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 뭐죠? 혼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전세권자인데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더 이상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이 없어지는데 이게 뭐죠? 혼동이죠. 이런 걸 보시면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한 때, 예를 들어서 건물에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을 때는 다른 물권,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게 뭐죠? 혼동인 거죠. 자,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인데 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에 만약에 제3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추가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도 하나 더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 예를 들어 가지고 소유권 이외의 물건 지상권에 그를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저당권이 지상권에 설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저당권도 가지고 있다면 굳이 그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상권자가 그 지상권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중복해서 취득한다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입니다. 자, 점유권은 소유권과 별개의 물권입니다. 따라서 점유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은 혼동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점유권에 관한 조문을 정리할 겁니다. 점유권에 관한 조문도 좀 많죠. 이제부터는 이제 차차 조문이 좀 많아지게 되거든요. 조문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조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니까 점점 더 확실하게 될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조문이 192조입니다. 개념이죠.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죠. 다시 말하면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던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점유권이고요. 항상 개념에서 조심할 것은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준 이유인 본권과 확실하게 구별하셔야죠. 저는 지금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정당화시켜준 이유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과 점유권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왕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은 소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니까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다면 점유권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되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반환을 청구한다는 말은 누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얘기고 자신의 물건을 가져갔다면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죠. 그럼 논리적으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해서 점유를 회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점유를 사실상 지배를 상실했더라도 점유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192조 2항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생기고, 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해서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고 있던 기간 동안도 점유권이 상실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조문입니다. 195조입니다. 자, 점유보조자거든요. 자, 점유보조자는 뭐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그 관계에 의하여 타인, 즉 점유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말로 하면 점유보조 관계에 따라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다시 말하면 점유보조자는 뭐가 아닌 거죠? 점유자가 아닌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가정부, 파출부를 떠올리게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이나 알바생을 떠올리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가정부는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자가 아니에요. 점유권이 없어요. 왜요? 스스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점유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는 거죠. 다만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조입니다. 이거는 간접점유가 나와 있는데 반대죠.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간접점유라고 해요. 그럼 보자고요. 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태관계로,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정한 원인에 의해서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어서 점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누구죠? 간접 점유자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임대차니까
임대인이겠죠. 그래서 임대인은 간접점유자, 임차인은 직접점유자고요. 내용은 방금 전에 본 간접점유자하고 반대죠. 자, 점유보조자하고 반대죠. 자,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없습니다. 다만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또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점유자란 얘기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고요. 특히 우리 민법에서 점유자이어야 한다라고 나오는 것들은 항상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말이 되고요. 왜냐하면 간접점유자도 뭡니까?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07조 해가지고 간접점유에 뭐가 나오죠? 보호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간접점유자도 점유자고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죠. 따라서 1항 보시면 전 3조의 청구권, 즉 점유보호청구권은 194조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하면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2항. 직접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죠. 다시 말하면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해야 되죠? 직접점유자에게 돌려주라고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부터 예외겠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가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다죠. 정리해보면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해야 됩니까?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고 반환을 청구해야 되고요. 다만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가 없거나 원하지 않는 때에만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3조입니다. 상속이죠. 자, 이건 뭐냐면, 자, 193조.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도 상속이 돼요. 따라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뭐가 인정된다는 거죠?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에 있고 저희 아버님은 제주도에 계시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점유권도 뭐가 돼요? 상속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있는 저는 저희 아버지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96조입니다. 점유권 양도죠. 1항.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다시 말하면 물건을 인도하면 사실상 지배가 넘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점유권이 뭐가 돼요? 양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요 인도가 총 4가지가 있어요. 개념만 좀 잡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주는 거 현실의 인도라고 하고요. 양수인 받을 사람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는 이제부터 그 물건은 네 거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간이 인도라고 하고요. 또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하면 이게 뭐죠? 점유 개정이고요.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반환 청구권만을 양도해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실의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네 가지 방식으로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점유권이 뭐가 돼요? 양도가 되는 거죠.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자, 간이 인도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양도인은 간접 점유자란 말이기 때문에 간이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간접 점유권은 소멸된다. 또 점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양도인이 계속 점유한다는 얘기니까 점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간접 점유권이 새롭게 생긴다. 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의 양도란 결국 간접 점유권의 양도를 의미한다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제가 말로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머리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197조입니다. 점유의 태양에서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우리가 뭐죠? 자주점유라고 하죠.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점유하고 있어라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무과실은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되지만 자주점유, 선의, 평온, 공연은 추정을 받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2항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봐요. 다시 말하면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선이라 하더라도 뭐로 바뀌어요? 악의로 바뀌는데 악의로 바뀌는 시점이 패소 판결 확정 시간이라 소송이 제기된다라는 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에서 타주로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면 패소 판결 확정 시에요. 그러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패소 판결 확정 시고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뭐죠? 소가 제기된 때 두 시점이 다르니까 꼭 유의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98조입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는 20년간 점유해야 되거든요. 그걸 꼭 20년간 매일매일 입증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 198조는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만 입증한다면 그 중간의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뭐하고 있어요?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내내 점유했다는 사실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조심할 것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시작한 사람과 끝나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198조가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점유를 시작한 사람과 끝내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그들의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199조입니다. 점유의 승계 주장과 그 효과죠. 1항 점유자의 승계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물건을 넘겨줬거든요. 근데 갑이 점유하고 있던 기간이 15년이고 을이 점유하고 있던 기간이 5년이면 을에게 선택권이 인정되는 거죠. 을은 자기만의 점유 5년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 점유자의 점유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이 항이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
뭐 악이다, 과실이다, 폭력이다, 음비다, 타주다. 하자도 뭐가 됩니까? 승계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갑의 점유는 악이고 을의 점유는 선이에요. 그래서 만약 을이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하게 되면 그 점유는 선인데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에 그 점유는 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악의로 바뀌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0조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합에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거든요. 이게 머리 잘 안 들어오게 되는데 이 권리를 뭐로 바꾸면 이해가 빠르냐면 소유권으로 바꾸면 이해가 빨라요. 그럼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죠.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자임을 뭐 받는다는 얘기죠? 추정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 200조는 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의 하나고요.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01조입니다. 점유자와 과실입니다. 그죠? 일단 1항을 보시면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해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남의 물건인지 모르고 점유한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뭐예요?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취득한 과실이 천연과실이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점유한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2항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하여 하며, 자, 왜 그러냐면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냐면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수치한 과실이 있다면 반환해야 된다. 만약에 수치한 과실이 사과나무에 사과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고요. 또 악의 점유자가 점유한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천연과실 얘기인데 만약에 과실로 수치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대가를 뭐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악의 점유자가 수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보상해야 되는 경우에는 악의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실이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악이라 하더라도 과실을 수치 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대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3항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음배에 의한 점유자에게도 준용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폭력 또는 음배에 의한 점유자든 선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과실수취권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악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폭력 또는 음배에 의한 점유자도 과실수취권이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다시 말하면 타주 점유자는
선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복잡하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선이익이고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한다. 따라서 악이거나 타주인 경우에는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점유자는 필요비도 유익비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1항은 필요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점 뭐냐면 1항 앞에 점유자가 앞에 선이라는 말이 없죠. 따라서 점유자라면 선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필요비 상한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점유자가 선악불문하고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냐? 반환할 때다.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할 때. 나중에 임차권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러나 예외가 있는 거죠.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해요.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특별 필요비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2항입니다.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거든요. 일단 2항도 점유자가라고만 되어 있지 앞에 뭐가 없어요? 선의가 없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유익비 상한도 선악 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의 하나입니다. 자, 점유자는 유익비를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만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중 무엇을 줄지는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악 불문하고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청구할 수 있고요.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중 무엇을 선택해서 지급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그러면 2항만이죠? 1항은 아니 얘기죠.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상당한 상환기간을 법원이 허용할 수가 있는데 뭐에 대해서만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그렇다. 다시 말하면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4조입니다.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이 204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1항을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는, 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요, 침탈을 당해야 됩니다. 침탈이라는 말은 점유를 사실상 지배를 강제로 뺏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훔쳐가거나 뺏어가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침탈당한 경우에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이니까 반환도 청구하고 아울러 무엇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 2항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3항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권도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따라서 이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제척기간으로 이해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1년은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에서 항상 숫자가 나오면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면 숫자 앞에 말 언제부터 1년이에요?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5조입니다. 점유자가 1항입니다.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전항의 청구권 중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해 제거는 이미 방해가 종료가 됐다면 더 이상 청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따라서 방해가 종료가 됐다면 뭐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손해배상은 몇 년 동안만요? 1년 동안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망,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206조입니다. 방해 예방 청구권이죠. 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예요. 자, 앞에 205조와 204조는 반환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에서 둘 다 했잖아요. 근데 예방은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항은 읽지도 않을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208조입니다. 자, 점유의 기한소와 본권의 기한소, 다시 말하면 소유권의 기한소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더라도 만약에 본권, 소유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항 점유권의 기인한소와 본권의 기인한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점유권에 기해서 문제가 나오면 점유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소유권 가지고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판사도 재판하는 과정에서 점유권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다면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해야 되고요. 소유권을 가지고 재판하지는 못합니다. 2항 점유권의 기인한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하지 못합니까? 재판하지 못합니다. 자, 209조 자력구제권입니다. 일단 어떤 침해가 있으면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국가구제가 원칙인데 만약에 국가로부터 구제받는 것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자력으로 구제할 수가 있는데 1항 자력방해권이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스스로 힘으로 이를 뭐죠?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방해했어요. 막았어요. 그런데 뭐죠? 뺏겼습니다. 뺏겼다면 자력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탈환할 수가 있는데 2항 자력탈환권이죠.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 일대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즉시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즉시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태각을 했다면 국가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고요. 자력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는 것은 언제만요? 즉시만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점유자는 어디서요? 현장에서 바로 뺏거나 추적하여 자력으로 탈환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동산인 경우에는 만약에 추적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만났더라도 이단 엽차기하고
자력으로 탈환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부동산에 대한 자력 탈환권은 즉시만 허용되고요. 동산에 관한 자력 탈환권은 현장에서 추적 시까지만 허용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점유가 나오는데 읽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뭘 봤냐면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 그 사실상 지배의 객체는 물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이 점유권이에요. 그러면 물건이 아닌 것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 우리가 뭐죠? 준점유라고 하고요. 준점유에 대해서도 점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